YTN 라디오 썸머 스페셜 YTN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경제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 경제로도 이렇게 수다 떨 수 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 더운 날 이곳보다 시원한 곳은 없습니다. 바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방송국인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여름 나시는 분들입니다. 인사 환호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썸머 스페셜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라디오로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우물정 0945 혹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럼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제가 쓴 책 눈 떠보니 50을 제 이름 석자 엄청 크게 써서 사인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썸머 스페셜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십니다. 생생경제 시그니처 코너죠. 신박세상의 두 주인공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떠세요? 직접 청취자분들 만나뵈니. 오늘 신 교수님은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뭐 썸머 스페셜이라고 해서 제가 하와이에 가가지고 3년 전에 샀던 옷을 하나 입고 왔습니다. 네. 우리 박상인 교수님 센스가 조금 늘 신 교수님보다 모자라시네요. 네. 오늘 그 전형적인 체크 네. 오목 놔도 되겠어요. 입고 오셨는데 직접 청취자들 뵈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같은 방에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니까 상당히 떨리고요. 네. 그리고 또 생동감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아, YTN 라디오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 신박세상 코너를 좀 즐겨 들으신 분 있으시면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따님 두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인사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라디오거든요. 네, 저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서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일과 시간에는 항상 YTN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좀 댓글도 제가 좀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댓글 뭐라고 남기셨죠? 항상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지 잘못하시면 방송에서 하차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었어요. 그 문자. 그래서 우리 웃었었는데 그 문자 보내신 분이시래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택시 운전하는 거 좀 어떠세요? 요새 좀 문제가 좀 많은 거죠. 택시가 이제 뭐 공유경제다 모빌리티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오래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님 두 분이랑 오셨는데 요즘 딸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쫓아가는데 어떻게 아버님 따라 두 분이 같이 오셨대요? 아, 저희 두 딸은 집사람도 그렇고 두 딸은 이제 세 딸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뭐 겨울에는 난로 대용으로 쓰고요.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옆에를 안 와요, 다. 이제 항상 그래도 사이가 좋은 쪽입니다. 와, 교수님들 따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어요, 저는. 아, 따님 있으세요? 둘. 아, 그렇구나.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어떻게 겨울에 그냥 춥게 계셔야겠네요. 따님들 없으니까. 저는 와이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 자랑을 해야죠. 제가 이 예쁜 꽃을 선물 받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오늘 이 예쁜 꽃을 오신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편지를 좀 써주셨는데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허락은 받았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통해 제방보다 더 큰 세상을 만납니다. 제 영역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와 더 큰 세상 사이, 저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생생하게 상생하며라는 말에 어울리는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찾아보니 남대문 지역 작은 방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꽃피우다라는 꽃집이 있더라고요. 꽃피우다의 꽃다발을 보시고 혜민 PD님께서 오늘 한 번이라도 더 기분 좋게 웃으실 수 있다면 기쁠 거예요 하면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부럽죠? 네, 좋네요. 부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꽃집이 저는 너무 마음이 뭉클했던 게 남대문 지역의 이제 작은 방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꽃집이라는 게 저 몰랐거든요. 이런 꽃집이 있는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신경 썼는데.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신경 썼는데 지금 째려보신 거예요? 아니죠. 자,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기쁜 날, 참,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양자 협의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국장급 회의를 원했는데 일본에서 좀 과장급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이게 회의가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딱 경계를 했습니다. 사실 저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박사님 교수님 해야죠? 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급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경제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외교 또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네. 이 경제 외교 또는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네. 실제로 그런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가 실제로 행동하는 건 좀 괴리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지금 구실을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명을 하더라도 일본이 받아들일까라는 것은 그 사실 이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병행해서 풀려야 된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풀기 위한 믿을 수 있는 물밑 대화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세대 교수님. 오랜만에 이제 박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네. 뭐냐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 문제하고 군사 문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세계 재패를 노리는 그 모든 군사적인 외교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챙기기 위한 기본 그 구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한국이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건 한국만 생각하는 거지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소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경분리라는 말은 이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이제 6월 30일 날 저녁에 보도가 됐고 7월 1일 날 이제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후에 지금 12일까지 열흘이 조금 지났는데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정쩡하기도 하고, 맹탕스럽기도 하고, 갈팡질팡했어요. 어정쩡하고 맹탕스럽다. 네, 아무 대책도 없다가 네. 갑자기 뭐 강경으로 나갔다가 또 아닌 것 같다가 이거 진짜 냉탕온탕을 반복해왔습니다. 7월 1일 날 나왔을 때 그날 저녁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었어야 돼요. 일본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급에서 우리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일날 나왔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2일, 3일 한 말 없다가 WTO에 보내겠다 뭐 이렇게 강성으로 나오니까 일본이 속으로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국장급 회의가 이제 과장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이런 지금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치 않다고 봐서 첫 단추가 매우 잘못 끼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정경분리라는 게 사실상 없다는 말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경분리
대응을 하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를 경제로 푼다는 어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어떻게 그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실 틀어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에서 네. 상호 이해와 좀 접점을 찾아가는 걸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신 교수님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정경분리가 맞지만 또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물밑 작업도 하고 지혜롭게 했었어야 됐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게 정경분리가 사실 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는 거고 지금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됐으면은 네. 서로 면들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들을 서로 면을 세워서 해결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본에서 제기한 것들은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쉽게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일본이 그것만을 내세웠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접점 잡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서로 면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타협이 안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양국 정부 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불신이 너무 깊다. 그렇죠. 소통도 없었고요. 네, 그렇죠. 이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물밑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 대응이 처음에 좀 갈팡질팡했다라든지 네.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 가서 미국한테 중재해달라는 식으로 매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일본 정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현저한 신뢰 손상이 있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바로 정부에서는 사람을 보내든 뭐 주일 한국 대사를 보내든 당신네들이 말하는 신뢰의 손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2, 3일 있다가 아무 행동도 없다가 재벌들을 불렀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일의 시작은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물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서 누가 날 때렸는데 피해자가 찾아가서 왜 절 때리셨어요? 아주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섞어버리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 침략했고 강제적으로 식민 지배를 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는 거 역사적 사실이고 기본적인 원죄는 일본에 있고 일본이 충분히 사과를 안 했다고 우리가 느끼면은 저는 충분히 사과를 받아들일 만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기본적인 사실과 그리고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협약이라든지 또는 협정 같은 네.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을 섞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도 국내 정치적으로 오히려 반일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럴 수 정치적 있죠. 셈법이 오히려 커질 수가 맞습니다. 있고 해결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일본학과 교수님 모시고도 할 수 있고, 저희 7살 난 아들하고도 우리가 일본 그 태도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학자 교수님들 모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제조업, 그러니까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두 분이 제조업에 대해 진짜 부르짖으시잖아요. 제조업이 잘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반도체 우리나라가 지금 소재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소재 개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D램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설계하고 만드는, 공정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공정하는 패브리케이션이나 팹이라는 거와 설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D램 위주로 반도체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건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공정에 필요한 소재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 해외에서 가져와요.
그 대부분이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 회사들한테 사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D램은 점유율이 70~80%가 돼요. 그런데 장비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소재는 점유율이 10%가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물론 국제 분업 체계에서 이런 분업 체계에서 일본에서 사와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분업 체계에서 일어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이런 최종적인 생산재가 발전하면은 부품 소재가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발전을 못했다. 제가 늘 지적하는 제조업 진화가 단절됐다. 거기는 기술 탈취의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네. 중소중견기업들 기회 상실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누적돼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꾸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또 바꿔나가는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전략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문제점, 일본과 불거진 문제점을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아서 그걸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본에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잡으면 20년 정도 뒤진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겠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분야는 많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네. 정부가 따라잡자. 우리가 뭐 정부가 지원을 하면 마치 네.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째가. 일본 노벨상이 뭐 벌써 과학 쪽에만 해도 12명인가 3명인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 굉장히 뒤져 있다는 현실 인식을 하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일본 일본 맥주 마시지 말자, 일본 자동차에 막 계란을 던지 이런 행동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일본에 많이 뒤져 있다, 기술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따라잡도록 우리 국민들이 분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설사 우리가 일본하고 기술이 대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어떤 건 일본서 들여오고요. 어떤 거는 일본이 우리로부터 들여가는 그걸 우리가 국제분업이라고 해요. 네. 미국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봤자 일본이 더 싸게 잘 만드니까 일본이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교수님 저도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식량 주권이라고 해서 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거죠. 바로 그 부분이죠. 네.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나왔을 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측면하고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기로 바꾸자는 것 네. 두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주로 말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꾸겠다. 그것도 뭐 정부가 R&D 투자 더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의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지금 꼬일 대로 꼬인 이 불신의 문제를 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정부가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막 맞짱을 떠가지고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공무원들 안 봐요.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네. 피해가 하루라도 덜 일어나도록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체면이 손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네. 나가야 되는데 뭐 이에는 이 맞대응 그다음에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르는 것은 도대체 네. 나는 조금 아니 저는 이게 외교라는 것이 양국이 다 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그래야죠.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숙이고 들어가서 해결하고 네.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단지 칙령공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논지가 있고 우리 대법원의 논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지금 제기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런 자기들의 요청에 대해서 응대를 안 했다. 그게 엄청 쌓였다라는 네. 이야기를 제가 일본 외교관한테 한 달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어떻게 하면 관리 가능했던 상황을 이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짚고 오해를 풀 거는 풀고 또 서로 합의할 건 합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행하는 거 보셨죠? 제가 끼어들기 얼마나 힘든지. 이거 진행하는 게 이렇게 어렵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을 끼어들려는데 두 분이 지금 저의 틈을 안 주셨는데 제가 요 질문 하나만 하고 좀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4031님이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분이 반도체 소재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대전에 사세요. 근데 이분 말이 20년 전부터 국내 회사에서 소재 개발을 해왔고 노력해왔는데 결국은 대기업에서 안 써준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안 써주다 보니까 결국 기술 발전을 할 수 없다. 너무 맞죠. 너무 맞는 말인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의 더 좋은 기술로 또 반도체는 굉장히 세시간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오니까 그 제품을 쓰는 게 또 당연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본 기술만큼 오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전 동의하고요. 교수님은 동의할 줄 알았어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에서 3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하니까 당장히 저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무역 볼륨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대체 가능 아까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싸니까 더 좋으니까 대체 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품들이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상태가 단기적인 이익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인 생산의 안전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컨 소스로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력하고 같이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단시한적인 정말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네. 그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중소기업가의 상생 같은 것들을 등한시했던 그런 걸 버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중소기업 그 하시는 그 제품의 어느 정도의 품질이 왜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그 물건들은 그럼 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줘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대기업이 사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친일적이라서 일본 제품을 사고 중소기업을 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이게 아니잖아요.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대기업에서 사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대기업은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미국의 네. 많은 IT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세컨 소스를 가진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특정한 기업에게만 디펜던트하게 되면은 그게 약점 잡히는 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용이 당장에 더 들더라도 세컨 소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는 그래서 거죠. 아니 저는 전 대기업에 있어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기업이 물론 조금 이렇게 동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괴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그럼 괴물이냐? 아유,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그러니까 없죠.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고 네. 다 뭐 여러 가지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네. 대기업 잘못이다. 정부가 그래 왔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또 뭐 대기업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점심을 먹여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이 잘못되는 네. 부분도 있지만 이만큼 우리 한국 경제를 끌고 온 주력이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그렇게 싫으면 자기 자녀를 대기업 보내지 말아야지. 네, 교수님.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얘기가 범위가 넓어져서. 너무 많은 걸 섞어서 말씀을 하셔서 교수님, 그냥 이거 지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자, 이렇게 진지한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경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저희 일단 좀 쉬어가는 의미로 광고 좀 듣고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7784님 생생경제 오픈 스튜디오 꼭 가고 싶었는데 회사라서 못 가고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 맞는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고요. 지금 거의 신세동 교수님과 박사인 교수님의 대변인들이 문자로 대신 싸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하나 사이가 나 똥똥똥 한주나 쪽이니 여기 보이네 나판다 쪽에 보이다 너나들 대구셔 우유다 하모니카 신나게 불러요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짝짝짝짝짝 쭉쭉쭉쭉짝 싹싹싹 쭉쭉쭉쭉짝 YTN 라디오 썸머 스페셜 YTN 라디오 놀러오세요. YTN 라디오 썸머 스페셜 YTN 라디오로 놀러오세요.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은 여름 어떻게 나세요? 수박 대표적인 여름 날 수 있는 과일이고. 수박이요? 수박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요. 오늘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방송하시기로? 네. 종량제 봉투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그래요. 교수님, 자, 박사인 교수님. 저 팥빙수도 해 먹고요. 네. 네, 수박도 먹습니다. 네, 팥빙수와 수박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평소 YTN 라디오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서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게 바로 제 여름을 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모셨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특별한 분 한 분과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YTN 라디오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여사님, 미화 여사님 모셨는데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사님 자기소개. 자, 자기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역청동에서 사는 이기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사님. 지금 우리 이렇게 청소 미화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4년 이상 되셨고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일 하셨어요? 그전에는 봉제 일을 했어요. 아가씨 때. 전태일이가 저 선배여갖고 동화시장에서 막 불지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맞벌이를 해서 애들을 다 대학원까지 가르쳤습니다. 아들들 둘을. 대단하시네요. 네. 밥값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 어머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는데 대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데 맞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봉제하면서 아들들 키우고 이런 분들이 정말 경제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봉제 일을 30년?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아들들 둘 결혼시키고 봉제 일은 주 근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총선은 오니까 국경일도 놀고 주 5일이고 그래서 보수는 좀 적지만 건강하니까 일하려고 여기에 청소 일 하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미화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봉제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거의 다요. 사양길이어가지고 봉제가 사양길이어서 베트남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봉제 사업이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 나이 때에 우리가 동생들을 대학을 가르치고 다 그랬어요. 저도 남자 동생 3명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아들들 다 잘 됐고 이제 쉬셔도 되는데 아직도 일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내가 너무 건강하잖아요. 진짜 그리고 너무 멋지세요. 즐거워요. 아드님 일하는 곳에서 우리 여사님이 미화 일 하셨는데 마주친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얘기가 전 되게 찡하고 좋더라고요.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M본부에서 일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M본부에서 방송 쪽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M본부에 취직을 하겠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말하지 말자. 근데 거기 M본부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직원하고 우리하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탔는데 모르는 채를 하더니 안 되겠나 봐요. 3번째는 국장님 저희 엄마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는 한복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복을 입고 있으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훌륭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거 있으세요? 정말 있잖아요.
난 여기에 버스 노선이 없어서 3년 이상을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택시비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버스를 753을 타고 우리 택시 기사님 옆에 계시니까 저기 걸어오는데 네. 네, 걸어오는데요. 난 그 버스에서 그렇게 새벽에 일을 많이 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3년을 넘게 택시를 타서 그러는데 정말 많이 타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조금 좀 그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를 여사님이 센스 있게 말해주셨어요. 2부의 주제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일단 우리 여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최저임금이 결국 마침내 기어코 결정이 됐습니다. 새벽에 8,590원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먼저 신세동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신세동 교수님이 예언한 금액하고 좀 비슷해요. 얘는 그렇고 전 사실은 동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2.87% 이제 240원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 깨끗하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표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자. 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240원을 올렸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시간당 240원 곱하기 일주에 52시간 곱하기 4주 곱하기 1년 하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6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네. 60만 원 곱하기 최저임금을 받는 분을 300만 원으로 잡으면 그게 한 2조쯤 돼요. 그래서 이 2조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240원 올려놓으면 정말 자영업자들은 정말 터져나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요 부담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인 교수님. 네, 사실 그 사용자하고 근로자 최종 안 중에서 8,590원이 사용자 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안들이 공익위원들이 다수가 동의를 하는 바람에 네.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렸다. 그동안에 최저임금 가지고 2년 동안에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고 네. 그게 결국은 수용이 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더 이상 최저임금이 너무 과하다라든지 최저임금 가지고 사실 최저임금이 원인이 아는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문제가 정쟁화되는 걸 이제 멈출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한국 경제에 보다 본질적이고 어려운 문제, 구조적인 문제. 재벌개혁 말씀하시려고요? 그 재벌개혁 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트럼프나 아베 리스크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 대외적인 문제 이런데 이제 좀 더 건설적인 네.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 사실은 취준생들도 있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최저임금에 대해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으실 분들이 많은데 각종 아르바이트를 다 하신 분이 계세요. 아까 우리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취준생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언론인 지망하고 있고요. 네. 네, 준비 중이고 지금은 취업준비생이자 백수 이규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년 차 취준생이에요? 지금 2년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졸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어져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알바 뭐뭐 해봤어요? 저는 알바는 진짜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뭐 고깃집도 해봤고 편의점도 해봤고요. 지금은 카페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알바를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고 이번에는 동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금액에서 정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언론인 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친구들이랑 하거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적절한 인상 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일단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네. 저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일단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사실이에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좋지만 제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폐업을 사장님께서 하셔서 알바 자리를 잃은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알바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일자리를 잃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수님들께서 뭐 동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경제 기조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동결을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런 그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이번 임금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네. 분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취준생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적당한 타협점을 본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들고 나와서 사실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최저임금 올려서 구매력을 높이고 하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그렇게 나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이념화된 논쟁으로 가져가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의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최저임금 가지고 온통 정쟁 같은 논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흘러보내자라는 생각이고. 흘려보내자라는 말씀은 이 정도 타협한 게 정부로서는 최선이었다. 지금 봐서는 최저임금 원래 이 정도 타협하는 거 저는 뭐 사용자나 노동자 쪽에서 제시한 액수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 공익위원회 중간 정도에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안을 받아들인 것은 사용자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를 수용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재벌 개혁도 하시려고 그러죠? 네, 그만하세요. 교수님, 그만하시고요. 알겠어요. 공정경제 흔히 말하는 공정경제 체제로 바꿔주는 개혁이 없이는 최저임금만 올려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말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득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정경제 이야기를 공정경제. 공정경제 이루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자영업자가 한 600만 정도 돼요. 6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240원을 올렸는데 물론 240원 올려서 뭐 그냥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240원조차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300에서 300만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정말 폐업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경제가 나빠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폐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240원을 올리고 나면 앞으로 아마 6개월 내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 취업생 준비생들에게는 더더욱 일자리가 없어지는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년에 한 3조 정도 예산을 따로 배정을 해서 이마저 부담이 되는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줘라.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그래야 취업 준비생들이 일자리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아까 전에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이 교수님 이렇게 하면 방송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두 분 어떠세요? 다음 달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이런 얘기가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될수록 조금씩 해결돼 나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신박세상이 저희 프로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썸머 스페셜 YTN 라디오로 놀러오세요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뭐 아주 이슈는 뜨거웠는데 아주 재미있게 처리 잘 된 것 같아요. 네, 청취자들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고 저희도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늘 혼자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외롭게 방송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계셔주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든든하게 방송을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자로 아까 우리 청소여사님 말씀 듣고 6397님이 어머님, 아드님 진짜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건강하시고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든 근로자들, 그리고 모든 대기업 종사자들, 수박농사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생생경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